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말복이지만 더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았고 서울은 2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울 판입니다. 이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첫 소식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한낮거리, 걸음을 내딛기가 망설여집니다. 흐르는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모자에 양산까지 써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부채를 좀 들고 다니긴 했는데 약간 오늘 같은 날씨에는 부채를 더워도 계속 더운 바람만 나오니까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뭘 할 수 없이. 밤에도 쉬이 잠들지 못합니다. 취침 그 시간이 5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눈이 떠져요. 짧게 자다 깨다 하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도 작용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 최저 기온이 28.3도에 이르는 등 전국이 열대야에 시달렸습니다. 서울은 24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역대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알려진 2018년 26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됐는데 조만간 이 기록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파주 탄현 38.2도 등 곳곳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7, 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햇볕이 매우 강한 데다 서쪽에는 고온 건조한 동풍까지 불면서 기온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광복절을 포함해 이번 주말까지 가끔 강한 소나기가 내리지만 이런 불볕 더위는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20일인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몰고 온 비라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금방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 하면 대구를 떠올렸습니다.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쳐 대프리카로 불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여름 체감 온도를 분석해보니 가장 더운 곳 바로 광주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아직 오전인데 햇살은 뜨겁다 못해 따갑습니다. 작업자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잠깐 재활용 분리하려고 집 앞에 나온 남성 윗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한 5분 자전거 타고 왔는데 땀이 다 젖어버려요. 열기를 못 막는 구도심 오래된 집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나무 그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자다가도 이제 나와갖고 한 번씩 샤워하고 또 그렇게 차고. 그게 하루에 서너 번씩은 해야 돼, 샤워를. 몇 년 전부터 유독 덥다 싶었던 광주 사람들.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5월에서 9월까지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광주가 29.5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 전주와 대전이 뒤를 이었고 대구는 11번째에 그쳤습니다. 폭염 발생일만 따져도 평균 체감 온도는 광주가 36.2도로 대구 35.6도보다 높았습니다. 기온이 같을 때 체감 온도가 오르는 것 습도 탓입니다. 광주에는 서해안에서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들어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좀 습한 더위라고 볼 수 있고 대구는 이제 좀 건조한 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식 사우나 같은 폭염일 때는 땀도 잘 배출되지 않아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노약자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은 더 가혹해져만 가는데 50년 전 개통한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냉방시설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승객도 힘들지만 여간 가게에서 밥벌이를 하는 이런 상인들도 버티기가 어려운데 얼린 손수건으로 얼굴을 비비며 이렇게 여름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갓 구운 노릇노릇한 빵은 꺼내놓기 무섭게 팔립니다. 이거 하나야? 고로케도 하나. 이렇게 하나요? 사람도 오븐도 쉴 틈이 없습니다. 180도 오븐이 내뿜는 열기에 온도는 34도가 넘어갑니다. 등허리에 바람을 집어넣어봐야 몸 식히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얼굴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여기다가 냉동실에다가 이 손수건을 올려놨다가 거의 10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 없는 신용산역 안 이 빵집은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앞에 서 있으면은 약간 지옥 같다. 지금 그만둔 친구도 한 명 또 있어서. 지어진 지 오래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역 10곳 중 4곳은 냉방 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려면 역 한 곳당 630억 원이 필요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에어컨도 슬슬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의 11년 된 에어컨은 올 여름 내내 먹통이었습니다. 작년부터는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름에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로 3가 긴 환승통로에는 바람 한 점 지나질 않습니다. 엄청 더워요. 옷 사러 와서 나그냥 가. 선풍기 틀어놔면 먼지만 나지.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은 승객도 상인도 힘들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 더워질 여름. 낡은 시설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곧 최상병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년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다고도 했는데 공수처는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의 02800-7070 이 번호의 통신 내역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유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직전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재판 과정에서 이 번호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통화를 건 인물로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02800-7070이 대통령실에 설치된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이후 가입자가 대통령실 경호처란 사실은 드러났지만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공수처는 기록을 종합해 누가 어디로 전화를 건 것인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번호 이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전현직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에 나온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 빈도와 길이,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한 뒤 조사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외압이 없다는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고 수사기밀 유출은 관련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은 지난해 9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던 때인데 공수처가 항명 수사에도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연주환 기자입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 항명의 정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고 9월 1일 기각됐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공수처가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은 7월 중순부터 9월까지입니다. 대통령 경로설과 사건 회수 외압에 항명 수사 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 외압 사건이 항명 사건으로 전환된 데에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또 배후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의 최측근인 의외의 인물, 전혀 공직에 있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지금 구속을 밀어붙였다 이런 말. 특히 사건 관련자들의 공개된 통신 내역 등을 근거로 박 전 단장 입건부터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모두 수사 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걸로 의심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기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VIP 경로설 당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 저희 JTBC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거짓 공작이라며 경호처장으로서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통화한 일은 수시로 있다면서도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VIP 경로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2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을 군검찰이 최상병 사건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낸 8월 9일에는 김 후보자와 임 전 비서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5분 만에 연쇄 통화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JTBC에 V, 즉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할 일이 수시로 있다며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로 통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치 선동질에 노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한 날들을 전후해 경호가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4일 대통령 휴가지에 있는 저도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2번 전화했습니다. 대통령 휴가에 동행한 경호처장이 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걸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말한 걸 두고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제명안을 냈고 대통령실도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사탄핵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사건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다 논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실패한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실패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입니다. 고인은 숨지기 전 수뇌부에서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은 진상 규명을 벼르고 있습니다. 고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고인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무자들이 사건 처리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부인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내일 광복절에는 정부 따로 독립운동단체 따로 쪼개져 행사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했는데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엔 순국선열 유족회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함께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내일 광복절 경축식에도 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회장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 회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문제는 당장 해결하겠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정부에서 호의를 다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으니까 제가 갈 수가 있는. 대통령실은 이 회장의 요구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임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1919년 건국주장은 일본 극우가 환호할 논리라고 주장하면서 이 회장을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고 표현한 겁니다. 신 부총장은 곧장 사과했지만 경축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로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둘로 쪼개진 광복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정작 독립기념관은 내일 광복절 행사를 열지 않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 관장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JTBC 취재 결과 독립기념관은 지난주까지도 행사 개최를 준비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신임관장 취임 직후인 지난 9일 매년 별도로 열던 광복절 경축식을 이번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관장이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경축식이 취소된 건 1987년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 관장은 자신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광복절 경축식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취소하는 과정에도 아직 관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지난 7일까지 관장직을 수행한 한시준 전임 독립기념관장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한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이 8.15 경축식을 거행한다는 초청장도 발송했다면서 만세 삼창 행사 등을 포함한 기념식 식순도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는 독립기념관이 올해 경축식 행사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템플릿도 확보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란 주제로 경축식과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포 시점은 지난 5일로 김 관장이 취임하기 불과 4일 전입니다. 경축식 취소가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김 관장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충남 천안시는 별도로 경축식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관장이 취임하기 전에도 뉴라이트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학자가 독립기념관 이사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인사는 지원자 16명 가운데 14등을 하고도 이사로 뽑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된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입니다. 박 소장은 이사로 선임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이뤄진 쌀 수탈에 대해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인사란 비판이 나왔지만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국가보훈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소장은 당시 지원자 16명 가운데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도 최종 5명을 뽑은 신임 이사에 선발된 겁니다. 당시 이사 선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JTBC에 임원 추천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박 소장의 심사를 거부했는데도 보훈부가 후보자를 배척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심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석 신임 관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출신인 오영섭 이사도 이때 함께 뽑혔습니다. 오 이사는 이번 관장 선임 때 임원 추천위원장을 맡아 심사 과정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입니다. 결국 이런 이사진 구성이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관장의 선임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강연에서 임시정부가 건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것 역시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올라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강연 영상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국민의 또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헌법적 권력은 없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 의무,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다. 국가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가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이 건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건국 행위로 인정되는 것도 1948년 헌법에서 법통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완성으로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1940년대 드골도 프랑스에서 탈출해서 영국 런던 가서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 만들었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드골의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정통성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고 있거든요. 안 후보자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안 후보자는 강연 영상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노래방에서 일하던 30대 중국인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건데 자세한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골목길입니다. 무리지어 가던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뭔가를 본 듯 웅성거립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옵니다. 구급차도 여러 대가 도착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노래방이 있는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막 이렇게 쓰러져서 피가 막 이렇게 터져서 있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때 피를 배를 찔린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30대 중국인 여성 B씨로 숨진 여성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해왔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 주방은 안 써요. 냉장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북한 분이 가봤어요.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붙잡고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60대가 운전하던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카페를 완전히 뚫고 지나간 뒤에야 멈춰섰는데 소방은 전기차에서 불이 날 걸 우려해 3시간 가까이 화재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 뒤에야 현장 수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 유리창은 부서져 나갔고 기물은 망가졌습니다.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테슬라 전기 차량은 반대쪽 유리창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엉망이 됐고 다친 사람 혈흔이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카페에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여기 주방에 있었어요. 가스 터지는 소리처럼 그냥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연기가 쩍하면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60대 여자 운전자는 카페 앞 주차장에 주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카페 유리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러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카페를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아래 정원으로 처박히고서야 멈췄습니다. 모두 11명이 다쳤고 2명은 중상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놀라가지고 대화는 가능한데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사고 수습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동한 소방이 3시간 가까이 화재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야 견인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돌진도 무섭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공포가 컸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튜버 구제혁 등 사이버 해커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그동안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걸 결성해 함께 범행 대상을 찾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갈 협박을 모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2억은 받아야 한다.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동생도 꽂아달라.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유튜버 구제혁은 카톡 단체 대화방에 쯔양 사생활에 대한 글을 하나 올립니다. 사회 고발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른바 사이버 해커들이 모인 방이었습니다. 구제혁, 주작간별사, 카라큘라 등이 참여했습니다. 곧 쯔양을 협박해 갈취할 방법을 서로 조언하고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영상 올려봐야 얼마나 버느냐며 돈을 뜯어내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먼저 보여주라고 협박 방법도 제시합니다. 2억 원은 받아야 한다며 몇 천만 원은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대화는 적나라했습니다.
형님 혼자 벌지 말고 나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 유튜버들은 지난 2021년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론 사회정의 실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함께 범행 대상을 찾고 단체 대화방에 정보를 공유한 뒤 공갈 협박을 모의했습니다. 찌양 갈치 사건이 문제가 되자 통화 녹음을 편집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공갈 범행을 수익 모델화한 약탈적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제역과 주작간별사 카라큘라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유명 한국 남성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가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정한 남자 무용수가 되려면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봐야 한다며 1년 가까이 성추행을 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한국 무용가 이모 씨입니다. 살풀이춤의 대가이자 여러 드라마의 한복을 협찬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검찰이 이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부터 1년 가까이 1:1 개인 레슨을 맡았던 고등학생 제자 A군을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마사지를 해주신다는 그 이유로 저를 이제 침실에 눕게끔 하시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오거나. 진정한 남자 무용수가 되기 위해선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봐야 한다고 세뇌시켰습니다. 잘 남자 무용수로서 살아남으려면 양성적인 성향이 있어야 한다. 남자를 좋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 자체가 깊어야 된다. 유사 성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걸 느낀다면 정말 춤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음란한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고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보고 싶어. 보내줘. 한번 보고 지울게. 총 3번을. 지속된 가스라이팅에 이미 판단력을 잃은 뒤였습니다. 스스로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저는 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기분을 망치는 것 자체도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입시가 끝난 뒤 A군이 여자친구를 사귄 사실을 이 씨가 알게 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의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날을 계기로 이제 그 자체가 범죄였다는 그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1년여 만에 이 씨를 형사고소하며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씨는 강요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강요나 어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1년 반 넘게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 씨는 재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임신 36주차, 만삭인데도 임신 중지를 했다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정도로 사실상 무법지대에 가깝습니다. 온라인에선 의사 진료도 없이 임신 중지약을 손쉽게 살 수 있고 산부인과에선 항암 주사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세계 95개 나라에서 임신 중지약으로 쓰이는 미프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가 불법인 겁니다. 온라인에서 사봤습니다.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마자 답이 옵니다. 간 질환이 있는지 등 의사처럼 묻습니다. 약을 먹은 뒤 병원에 가선 갑자기 하혈했다고 설명하라고 알려줍니다. 해외 직구는 25만 원에 일주일, 국내 배송은 30만 원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퀵 서비스도 된다고 합니다. 정품이냐 묻자 허술한 제품 사진 하나를 보여줍니다. 산부인과에선 항암 주사로 간편한 임신 중지 시술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자궁 외 임신에 쓰이는 주사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당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 치료제가 부작용이 없다거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투여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5년째 관련 법안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임신 중지는 사실상 무법지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불법 유통 실태를 확인한 뒤 적용 법률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선수 관리 문제를 지적했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 합숙 기간 동안 후배라는 이유로 청소와 빨래 등을 도맡아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세영 선수 측은 협회와 면담 과정에서 대표팀의 이 같은 악습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 2월 안세영 측과 면담한 뒤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안세영이 금메달을 따고 작심 발언했던 대표팀 내부의 선수 관리 문제점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그중에서 대표팀 선수촌 내 생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세영은 합숙할 때마다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수촌 안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배드민턴 라켓의 줄을 관리하는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면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가 훈련 이후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팀에 남아있는 오랜 관행, 후배 선수들이 청소, 빨래 등 허드렛 일을 도맡는 악습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면담 내용은 배드민턴 협회가 작성했고 안세영의 작심 발언 후 의원실의 자료 요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선수촌 내 생활 문화는 협회와 대화 후 개선이 된 부분이고 이번 작심 발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지난주 귀국한 안세영은 부상 재활에 힘쓰며 이번 달 열리는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르면 이틀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세영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인천공항에선 국가대표 선수단을 환영하는 정부 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대한체육회가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며 선수들이 어색하게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정부와 체육회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애꿎은 선수들만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입국장의 문을 엽니다. 뒤따라 나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포옹합니다. 이기흥 회장은 그 자리에서 소감문을 꺼내 읽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은 곧바로 해산했습니다. 환영을 받아야 할 주인공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환영 행사를 위해 집에서 쉬다가 공항을 찾은 메달리스트도 있었습니다. 환영 행사를 위해 공항에 별도로 준비된 행사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 행사를 놓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겁니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선수들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별도의 행사장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행사를 취소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체육단체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부터 지방체육회의 예산을 나눠주는 문제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 한계에 다다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기흥 회장은 정부가 체육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국정농단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기간 잠시 멈췄던 갈등이 선수단 환영 행사에서 터지면서 박수를 받아야 할 선수들만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벤츠가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중국 업체가 대부분이었죠. 오늘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제조업체를 공개했는데 벤츠와 달리 모두 한국 업체 배터리였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수입하는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오늘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전기차 15개 모델에서 중국산 배터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각각 절반씩 들어갔습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는 국내에서 독일산 대표 고급차 3사 브랜드로 꼽힙니다. 중국산 배터리 비율은 벤츠가 80%로 가장 많고 BMW가 23%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조사 공개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입니다. 현재 중국 배터리가 한국산보다 약 30% 싼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앞서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 CATL이 전체 약 35%를 차지하고 중국 BYD와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여기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K배터리 3사의 입지가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배터리의 가격보다는 안정성이 경쟁력이 될 테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들은 전기차를 만드는데 K배터리를 많이 수용할 겁니다. 다만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문제입니다. K배터리가 중국산에 비해서 단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저변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로 그만큼 배터리 제조사들의 품질 관리 부담도 늘게 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퍼지며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격리 지침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쉬어도 되는 건지, 직장인들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희령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에 아동병원 42곳에서 확진된 어린이는 2.8배로 늘었습니다. 확진된 학생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당국은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석을 해도 출석한 걸로 인정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쉬라고 한 날짜만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제4급 감염병으로 확진자가 격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아진 뒤 하루 더 격리하라는 방역당국의 권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은 회사의 자체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합니다. 과거 대유행 때는 정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해 무료였지만 현재는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 환자 등 고위험군도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를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돌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직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자, 오늘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진숙 위원장 탄핵된 상태라 직무가 정지됐죠. 네. 자, 김태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나왔는데, 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누구냐면요. 지난주 야당이 방송위를 방문했을 때 저렇게 앞으로는 누구도 점거하지 못하게 봉쇄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진숙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여권에서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비공개라서 일체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먼저 듣고 가시죠. 예,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결했습니까? 방망이 쳤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하, 의결했냐고 묻잖아요. 의결이 되었으니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심의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게 정당한 절차라면 공개하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태규 직무대행의 철벽 방어가 계속 이어진 건 아닙니다. 여당과의 질의를 한번 보시죠. 둘이서 부위원장 마주 봤습니까? 이진숙 위원장하고 같이 옆에서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석에 앉고 저는 옆쪽에. 둘이서 객관적으로 해서 맞춰 나간 거 아니에요. 둘이서 합의가 되면 이사가 된 거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앞서서는 심의 과정은 비공개라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방망이를 두드렸는지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그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좌석을 어떻게 앉았는지 또 심의 과정은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순순히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선택적인 답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방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야당과의 날선 반응이 이어졌는데 먼저 몇 가지 보시면요. 결국 방송 장악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야권이 노영 방송을 계속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만약에 졸속해서 심의한 게 아니라면 누구를 선임했는지 밝혀봐라 얘기를 했더니 자, 지금 이 자리는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하다가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는 좀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기관이 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기관 구성을 위해서라면은 빨리 기관 당시에 구성이라면 방문진의 구성입니까? 아니면 방통위 구성입니까? 방통위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통위 구성을 어떻게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방통위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죠.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땡땡땡. 자, 계속해서 오늘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오후 시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역시나 답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답변을 이어가는데 먼저 동물 비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진숙 동물 증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동물이기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비유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평등하다, 나보다 훨씬 더 평등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맥락상으로 보면 야당이 더 고압적이다, 자신들보다 더 권한을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결국 비유라고 해명을 했죠. 자, 그러면서 톤을 좀 낮췄는데 추후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비유를 했는지 계속 들어보시죠. 과장급까지 여기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거의 정말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을 그 줄여줄 수 정지하세요. 있겠다. 저 마이크 끄세요. 고문이라는 단어 게다가 동물농장에 비유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자, 한편 앞서서 청문회 당시에 위안부 강제성에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던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은 뉴라이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런 답변을 추가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청문회 진행 중인가요? 예, 속개를 할 겁니다. 이따가 오후 알겠습니다. 밤에요. 내일도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겠냐? 민주당 부통령 후보 월즈는 이런 말로 트럼프를 공격하며 노동자들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해고 전문가라고 칭찬했다가 노동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관중들의 열띤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는 팀 월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이후 첫 단독 유세 장소로 전미공무원 노조연맹 행사를 택했습니다. 수천 명의 노조원들 앞에서 강조한 건 친근함이었습니다. My week has been very interesting since last Tuesday, as you might guess. I happen to be the first union member on a presidential ticket since Ronald Reagan. 유급 휴가 확대 등 미네소타 주지사로서 이룬 업적과 교사와 군의력을 강조하며 중산층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금수저 출신 트럼프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Can you simply picture Donald Trump working at a McDonald's trying to make a McFlurry or something? He couldn't run that damn McFlurry machine if it cost him anything. So 노조원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I want to see everyone have a voice. And I want to see positive impact. Do you think he can make that? Absolutely, he already is. 월즈가 평범한 미국 시골 아저씨 이미지를 내세워 서민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사이 트럼프는 전미 자동차 노조에 고발당했습니다. 전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한 대담에서 노동자를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실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We are 80 plus days out. We need him to win. But you got to go out and do the work. And the one thing Republicans have to stop doing, quit whining about her. 트럼프도 이제는 사소한 공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일침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10%대, 2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연임을 포기하고 새로운 총리에게 자리를 넘기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자신의 성과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自民党が変わることを示す最も分かりやすい最初の一歩は私が身を引くことであります。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한 채 기시다 총리는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맡기 때문에 현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가 직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됩니다. 기시다 총리에겐 지난해 말 불거진 자민당 파벌 비자금 조성 논란이 치명타가 됐습니다. 고질적인 자민당의 파벌 정치가 부패했다는 인식으로 번지면서 이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 수준에서 횡보했습니다. 총재 선거가 다가오면서 당 내 외부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자 결국 이러한 퇴진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뒤 10월에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치적으로 일본의 30년 경기 침체 시대의 종식, 원전 재가동,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적 성과를 꼽기도 했습니다. 来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年の節目の年、日韓関係の正常化を一層確かなもの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 포스트 기시다에는 기존 유력 정치인들 외에도 당 개혁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젊고 참신한 인물들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최근 들어 무속인이 영화나 예능의 소재가 되고 뉴스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무속인을 찾아가 시험과 취업, 또 미래는 어떨지 묻는 20대, 30대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무속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닥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순서가 되자 옆방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무당이 있는 신당입니다. 손님의 동의를 얻어 직접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아름이요. 나이는요? 25살. 아름이는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네? 네.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무당이 시험 운을 점쳐봅니다. 그나마 내년에는 시험 운이 내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합격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인다. 내년 합격 예언을 들은 셈. 아름 씨는 편안한 표정으로 신당을 나옵니다. 네. 혹시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건지? 유튜브를 보고 알게 돼서 1년 전에 작년 7월 달에 예약을 해서 오게 됐어요. 아, 1년 전에 예약하신 거예요? 네.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이 무당을 찾은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로가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좀 이렇게 점이라도 봐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무속인들은 최근 자신들도 놀랄 정도로 20, 30대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뭐 부모가 와서 자식을 물어보는 거는 있어도 당사자인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오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한 40%가 젊은 친구들이 직접 와요. 주로 취업과 결혼, 미래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황당한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로또 번호 가르쳐줘. 로또 번호 내가 알면 내가 로또 해갖고 내 당첨하고 내가 잘 먹고 살지 내가 왜 가르쳐줍니까? 맞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태어난 날짜와 시간으로 운세를 점쳐보는 사주풀이도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사주풀이 방법을 강의해 유명해진 30대 사주풀이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거의 한 3달 정도 했을 때 그래도 한 7, 800명 정도는 수강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석 달간 7, 800명 정도? 네네. 정말 젊은 층이 사주풀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 게 맞는지
통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시청자층이 여기 보면은 이제 만 18세 그러니까 거의 20대겠죠. 20세부터 49세까지가 거의 한 77%가 크고요. 30대인 기자도 취재하는 김에 팀장의 허락을 받아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기자님도 도화살이 2개나 있으시네요. 이제 과거에는 도화살이 이제 여자가 남자를 걸리는 사례가 좀 되게 불경하게 봤는데 요즘은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 유튜버 같은 경우는 다 사주 저런 게 있어요. 예상치 못한 반가운 운세도 나왔습니다. 사주에서 얘기하는 제일 돈이 많은 글자예요. 되게 학구적인 사주기도 하고. 이런 오컬트 열풍을 타고 최근엔 온라인 메신저로 운세를 봐주는 업체도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들의 어그로를 끄는 분들은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다. 안 맞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쏙 들어가지만 맞으면 대박이거든요. 팍팍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뭐라도 기댈 곳이 필요한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유행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취업 고민과 미래 걱정 때문에 점집까지 찾는 젊은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안받기 위해서 또는 재미삼아 보는 건 괜찮겠지만 지나치게 맹신하면 안 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이야기로 뜨거울 때도 프로야구는 계속 진행됐죠. 올림픽 때문에 관심이 줄어들까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8월이지만 야구장을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을 잡았다 빠뜨렸나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잡아냅니다. LG 우익수 홍창기가 만들어낸 기묘한 플레이에 탄식은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크게 튄 공을 글러브로 낚아채는 하나 황영묵의 호수비엔 양상문 코치가 물개박수를 치듯 기뻐합니다. 키움 이주영이 몸을 날렸지만 공은 글러브를 맞고 날아갑니다. 그게 기아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너무 더워서 경기를 뛰기도 힘든 상황, 선수들의 몸을 던지는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폭염 속 쉼없이 달려왔기에 돌발 장면들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실책, 온몸을 던지는 호수비, 예측 불허의 상황에 팬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사실 올림픽보다는 야구를 훨씬 더 많이 어지러울 정도로 덥습니다. 숨쉬기가 좀 힘들다 할 정도. 올림픽도 폭염도 프로야구 열기는 꺾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관중을 불러모았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지만 7월보다 8월의 평균 관중은 더 늘었습니다. 그라운드 온도가 50도 가까이 치솟아 사상 처음 폭염으로 경기가 취소될 만큼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데도 역대 가장 빠르게 8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상위권의 순위 다툼은 뜨거워졌고 하위권 팀들의 약진도 거세진 것도 팬들의 경기장으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롯데는 중간 순위 8위를 달리지만 8월 성적은 10개 구단 중 가장 좋습니다. 치열하게 한 번 지면은 또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많아가지고 더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JTBC 정수입니다. 독립투사 후손으로 올림픽 메달을 딴 유도 허미미 선수. 한국에 가라고 당부하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이 장면을 실제로 봤다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허미미는 오늘 광복회에서 독립운동가 유족 회원증을 받았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올림픽이 끝났지만 허미미는 더 바쁩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부터 광복회까지 여러 곳을 오갔습니다. 뜻깊은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광복회는 메달리스트 허미미에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는 유족 회원증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시합을 나가는 게 정말 영감이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 침탈에 분노하며 경문을 써붙였다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인 허미미. 광복회가 나서 그 명예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겁니다. 허미미는 메달을 따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허석 선생의 묘비를 찾기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먼저 메달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제1동포 3세. 허미미는 중학생 시절 일본 학생 유도 선수권에서 우승하며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다음번에가 한국에서 올림픽으로 금메달 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람,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고자 일본 국적 대신 한국 국적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말도 서툴렀는데 이젠 유도 대표팀에선 김아윤과 장난도 치며 모든 게 친숙해졌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허미미를 챙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JTBC 조수입니다. 오늘은 삼복 중 마지막 복날인 말복이었는데요.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 기간이 지나도 더위는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고요. 밤에는 25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내일도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5에서 60mm 정도 내리겠고 짧은 시간에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때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대 1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청주와 전주가 26도로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쌓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34도 선을 넘나들며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주후반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경신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